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역학 9번째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 진행했었던 내용들 중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조금 다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전에 그 포텐셜 유동 이전 내용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유체학 때도 다뤘었기 때문에, 또는 연력학에서도 다뤘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번 항공역학에서 처음 듣게 되었었던 라플라스 이퀘이션 그리고 포텐셜 플로우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에어풀 주위에서의 유동 내용까지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선형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이퀘이션인데 이렇게 생겼죠. 일단은 이렇게 파이라고 생긴 게 벨로시티 포텐셜이라는 것으로 유동의 유동의 어떤 모습들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어떤 수학적인 재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벨로시티 포텐셜을 이렇게 두 번 그레디언트를 취해 가지고 0을 만들어 놓은 수식,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수식을 우리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불렀었고요. 만약에 벨로시티 포텐셜이 아니라 스트림 펑션을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스트림 펑션이 0이 되는, 이렇게 되는 이퀘이션을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라플라스라는 거는 그냥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선형 방정식이다라는 그 사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형 방정식이라는 것은 수식이 복잡하지 않고 비선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선형 방정식과 비선형 방정식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이런 그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가져가 봤어요. 선형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은 여기 a라는 값도 어떤 함수의 어떠한 선형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해를 중첩시킨 c라는 어떤 값도 선형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해의 중첩이 가능한 부분 때문에 해석도 되게 쉽고요. 그 다음에 내가 a라는 값에다가 값을 더하면 c라는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예상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 중첩이 가능하다라는 조건 때문에 a 더하기 b는 c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비선형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해의 중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의 중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서 c제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애초에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이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상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이퀘이션도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전부터 내가 유체학 시간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유체의 움직임은요, 유체가 움직이는 어떤 모션들은 굉장히 복잡한 비선형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세퍼레이션, 유동 박리라든지 볼텍스라든지 웨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터뷸런트 플로우, 아니면 트랜지션 같은 굉장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유동들을 알고는 있어요. 그냥 예측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현상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얘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유동은 굉장히 비선형성을 띠고 있고 방정식으로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비선형 방정식의 단점, 예상이 어렵고요, 해석이 어렵다.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체의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미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비선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를 쉽게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체학 때 배웠던, 우리 항공역학에서는 지금 안 다루고 있지만 유체학 때 배웠었던 나벨 스톡스 이퀘이션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텀들이 있고, 그 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뭐 예를 들면은 2차 미분 텀도 있고, 뭐 1차 미분 텀과 1차 미분 텀과 아니면은 그 0차, 그러니까 일반 텀과 곱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했었죠.
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이 왜 그렇게 복잡하냐? 유체 움직임에 대한 모든 어떤 형태를 기술할 수 있는 이퀘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전혀 아니고, 다만 여기서 조금 그 긍정적인 요소는 몇 가지 가정들을 통해 가지고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에서 비점성을 가정을 했을 때는 오일러 이퀘이션이라는 상대적으로 해석이 쉬운 이퀘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오일러 이퀘이션 또한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정을 추가적으로 했는데 비압축성, 그 다음에 비회전성까지 해서 총 세 가지의 가정을 통해서 수식을 유도를 했더니 라플라스 이퀘이션, 비로소 비선형 방정식이 아니라 선형 방정식인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라플라스 이퀘이션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 그러니까 그 학부생의 수업에서 다룰 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들, 그 결과물들을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네 가지의 헤드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유니폼 플로우, 두 번째로 소스 싱크, 세 번째로 더블렛, 그리고 네 번째로 볼텍스. 요 네 가지의 기본적인 헤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본 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네 가지 해가 있는데, 요 네 가지의 해가 이 네 가지 또 어쨌든 선형 방정식,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는 선형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네 가지의 해를 적절하게 적절하게 더하고 빼는 어떤 중첩의 결과들은 중첩의 결과들 또한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해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라플라스 이퀘이션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건데, 네 가지의 해는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네 가지의 해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유니폼 플로우는 옛날부터 그 항공우주학 개론에서도 유니폼 플로우라는 것은 계속 들어왔을 거고요. 소스 싱크 이런 것들 그냥 유체가 무수하게 빠져나오고 무수하게 빠져들어가고 이런 것들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동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동 네 가지를 일단 만들어 놓고요. 요 네 가지를 조합을 시켰더니 웬만큼 복잡한 형태의 어떤 유동 모션까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의 해도 전체 유동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요. 그러니까 조합된 기본 네 가지 해를 조합해서 복잡한 유동을 만들 수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여기 내가 지금 설명을 조금 잘못했는데 다른 하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정도의 그 벨로시티 포텐셜 또는 스트림 펑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유동장들을 그냥 수학적으로 모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결론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네 가지의 해들의 강도와 좌표만 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유동들을 다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였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합한 결과도 해기 때문에 복잡한 유동도 간단한 해의 조합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요것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굉장히 큰 특징,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생 단위에서의 수업인 항공역학에서는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기본 헤드를 자유류, 유니폼 플로우라는 것, 그 다음에 소스, 싱크, 더블렛, 그리고 볼텍스까지 봤는데요. 요것들은 쉽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면 자유류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유동, 그 다음에 소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요 포인트에서 무한히 유체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르르르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되고요. 반대로 싱크는 소스에서 그 값만 마이너스 값을 줘가지고 얘는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빨려 들어가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구멍으로 계속 뭔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유동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형상들 있죠. 그런 뭐랄까요? 그런 이미지들 있죠. 그 이미지들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여기다가 하나를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싱크를 여기다가 하나를 배치했더니 소스에서 빠져나온 유동이 이렇게 싱크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도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유동이 발생을 하는데 점차 요 소스랑 싱크의 요 거리, 요 사이의 거리를 점차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요 점과 요 점이 완벽하게 같은 위치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유동 형태가 여기 더블렛.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 원을 돌고 다시 들어가는 이런 유동이 만들어지더란 겁니다. 이런 유동을 우리는 더블렛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텍스.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원형을 그리면서 유체가 회전하고 있는 이런 유동을 볼텍스라고 불렀어요. 이 볼텍스는 약간 태풍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물론 이 볼텍스라는 것과 태풍이라는 게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릴 때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이게 태풍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유동이 발생하는 이런 유동을 모사한 것이 볼텍스라는 해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해, 그냥 소스랑 싱크는 강도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총 4가지의 기본 헤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4가지의 헤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뭐 요거는 각각의 헤드에 대해서 벨로시티 포텐셜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스트림 펑션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수식이 된다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요.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요.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4가지의 헤드를 중첩을 시켰더니 어느 정도 복잡한 유체의 모션들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물체 주위의 유동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니폼 플로우랑 그 다음에 소스를 더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소스가 여기에 있고요. 소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유체를 뿜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니폼 플로우를 쭉 흘렸더니 어떠한 특정 위치에서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체의 양과 이쪽을 들어가고 있는 유체의 양이 완벽하게 동일해서 이 점에서는 아예 속도가 0이, 그러니까 유체가 아예 흐르지 않는 위치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 주변에서 어찌됐건 유체는 계속 이쪽으로 계속 밀어내는 어떤 유동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유니폼 플로우가 이 안쪽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렇게 어떤 그 약간 벽을 타고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유동을 만들어내더란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러한 라인들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실제로 솔리드가 있는, 실제로 그 표면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마치 표면 주위를 흘러가는 유동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실린더라든지 에어포일 주위의 유동들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노력들이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어떤 발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딱 더했더니 이렇게 표면을 따라 흘러가는 유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요것은 그 소스랑 유니폼 플로우만 딱 더했더니 뒤쪽으로 이렇게 무한히 흘러가는 이렇게 생긴 유체의 그 운동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됐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똑같은 그 강도의 값만 마이너스인 싱크를 갖다가 여기다 위치를 시켰더니 무한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타원형의 물체를 타고 흘러가는 이런 유동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 플로우랑 소스랑 싱크 3가지를 더했더니 타원형 주위의 서형 물체 주위의 유동을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소스란 것과 싱크 그리고 유니폼 플로우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렇죠? 이해할 수가 있었고, 얘네들을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강도를 주었더니 우리가 직관적으로 요 두 항목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두 해에 중첩된 결과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스를 여기 한 개 뒀더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유동 때문에 타원형의 어떤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 주위에서 유니폼 플로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이런 유동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플로어와 더블렛을 더했더니 지금 소스랑 싱크를 더했을 때는 이렇게 타원형의 어떤 유동이 발생을 했는데 점차 싱크를 갖다가 소스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얘를 점차 이렇게 붙여가지고 완전히 같은 위치에 딱 놔뒀더니 얘가 타원형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서큘러 실린더, 원형의 실린더 형상의 물체 주위에서 흐르는 유동처럼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크게 다른 점 없죠. 그냥 이건데 이 위치를 그냥 같이 뒀다. 같은 위치에다가 소스랑 싱크를 위치시켰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플로우랑 더블렛을 더했더니 타원형 실린더 주위에서 흐르는 유동이 모델링이 되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더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위아래에 압력차가 없는, 그러니까 리프트가 발생하지 않는 유동이었고요. 여기서 리프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볼텍스 한 개를 위치를 시켰어요. 여기다가 볼텍스를 딱 위치를 시키고 유체를 이렇게 회전시키도록 만들어 놨더니 주위 유동이 그냥 위아래가 어떤 시메트릭한 똑같이 흐르는 이런 유동이 아니라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타고 흐르는 이런 유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더니 실린더가 실제로 여기에 솔리드가 있는 실린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실린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체가 흘러가게 됐고 요 안에 있는 어떤 유체들이 위쪽 방향으로 리프트를 받더란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 플로우랑 더블렛이랑 볼텍스를 다 섞어 봤더니 양력을 발생시키는 실린더 형태 주위에 실린더의 주위에서 발생하는 유체의 형태가 유체 모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연구자들이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유니폼 플로우, 더블렛, 볼텍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실린더 주위의 유동을 만들어냈고요. 근데 우리는 이 실린더 주위의 유동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죠. 우리는 그 실린더 주위의 유동보다는 차라리 에어포일 주위의 유동 또는 날개 주위의 유동에서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실린더 주위에서의 유동은 어떻게 알겠어? 요거는 여러 개의 어떤 헤드를 중첩을 시켰더니 해가 나왔어. 그러면 에어포일 주위의 유동은 과연 어떻게 모살할 수가 있을까?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네 가지 해를 어떻게 중첩을 시키면 에어포일 주위에서의 유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었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더블렛을 하나 위치시키고 볼텍스를 하나 위치시키고 이렇게 유니폼 플로우를 흘렸을 때 나오는 유동이 아니더란 거예요. 왜냐면은 형태 자체가 실린더보다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더블렛 또는 하나의 더블렛과 하나의 볼텍스 가지고 고르는 에어포일 주위에서 양력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 그런 유동들을 모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을 해본 결과 이 패널 메서드 또는 다른 그 뉴메리컬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만들었더니 에어포일 주위에서의 유동을 모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널 메서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네 가지의 기본 헤드를 중첩시킨 결과입니다. 다만 이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중첩을 시키면은 이런 유동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헤드를 쓴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요. 일단 유동 모델 중에 요 필라멘트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봤었던 요 소스, 싱크, 더블렛, 볼텍스를 2차원에서 고려를 했어요. 2차원에서 그냥 요 평면에 있고요. 요 평면에다가 소스를 이렇게 딱 찍었더니 소스 주위로 이렇게 방사하고 있는 유동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 개념만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우리는 2차원에서의 요런 그 헤드를 포인트 소스, 포인트 싱크, 포인트 볼텍스 이런 식으로 부를 거고요. 얘를요 3차원으로 한번 확장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보이는 얘는 2차원인데요. 얘를 무한히 양쪽으로 쭉 늘어뜨려서 점이 아닌 하나의
선을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보자고요. 그리고 이 선의 길이는 양쪽 방향으로 무한대로 길어져 있는, 무한대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요, 포인트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라인의 개념이라서 필라멘트라고 불러요. 필라멘트. 그러니까 포인트를 양쪽으로 쭉 늘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필라멘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필라멘트를 그러니까 요 필라멘트의 길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열한 요렇게 생긴 거죠. 쭉 나열해 가지고 쭉 엮어놓은 하나의 어떤 천처럼 이렇게 엮어놓은 것을 우리는 시트라고 불러요. 우리가 말하는 시트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면을 만들어 놓은 것. 얘는 점이고요. 포인트는 점이고요. 필라멘트는 선이고요. 시트는 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인트에서 필라멘트에서 시트로 이렇게 그 범위를 확장을 시켜 놓고요. 이런 시트를 만들어 놨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소스처럼 위아래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유동을 방사시키는 형태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똑같은 강도의 포인트 소스를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속도의 유체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죠? 흐를 텐데 요 유체와 요 유체의 속도가 완전하게 같기 때문에 두 개에서 나오는 여기서의 속도는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속도는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속도도 0일 거고요. 얘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0일 거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양쪽에 계속 나열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얘도 밑에는 내가 일부러 표현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의 유동 중에 이 포인트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를 있는 요 라인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속도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요거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 개념을 바로 들고 올게요. 그걸 들고 와서 얘는 그러니까 소스 시트를 소스 시트의 단면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아니면은 요쪽, 그러니까 그 Z 디렉션을 화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켰을 때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포인트 소스를 이렇게 배치를 시켰을 때 위쪽도 그리고 아래쪽으로 유체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 유체가 생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시트의 수직한 방향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유체가 나오는 어떤 소스 시트를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포인트 소스에서부터 점차 발전시켜서 그 소스 시트를 생각을 했었고, 소스 시트도 위쪽과 아래쪽 방향으로 유체를 계속 내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조금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실제 에어포일 그 표면에다가 이 소스 시트를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소스 시트를 에어포일의 에어포일의 표면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웠어요. 덮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소스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 플로를 이렇게 흘려 보냈더니 마치 에어포일 주위에서 흘러가는 그 스트림라인의 형상이죠. 우리가 많이 봤었던 그런 형상의 유체 모션을 모델링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됐었고, 이러한 그 수학적인 방법을 패널 메서드라고 불렀어요. 지금 얘기하는 요 시트 있죠. 요 시트의 한 조각이요. 요 시트의 한 조각, 요만큼을 우리는 앞으로 패널이라고 부를 거예요. 물론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건 패널이라고 불러서 패널 메서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 개의 소스 시트, 요 엘리멘트 하나를 패널이라고 부르게 됐으니까 여러 개의 패널을 에어포일이나 아니면 물체의 표면에다가 위치를 시켜놓고, 수학적으로 모델링 했었던 하나의 패널을 갖다가 물체 표면에 위치를 시켜놓고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이런 유동의 모션이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패널 메서드라고 부를 거고요. 지금 보이는 요 방법 같은 경우는 소스 패널, 그러니까 소스의 패널만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이기 때문에 소스 패널 메서드라고 부르고, 내가 이전에 섹션 3장에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약간 뒤쪽으로 빼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요거고요. 소스 패널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볼텍스라든지 아니면 더블렛이라든지 요런 그 수학적인 모델이 없기 때문에 양력을 받지 않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일전에 내가 양력이 발생을 할 때는 감마값, 그러니까 볼텍스의 엘리멘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얘는 볼텍스 엘리멘트가 없기 때문에, 볼텍스로 부르는 그 해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양력을 받지 않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 참고를 하고요. 그냥 요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포인트라는 거를 필라멘트와 시트 그리고 하나의 조각인 패널로 개념을 확장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 개의 소스 패널을 에어포일의 표면에다가 위치를 시켰더니 에어포일 주위에서 흐르는 이런 유동들을 우리가 모델링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링의 결과 또한 라플라스 이퀴에이션의 해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의 해를 어떻게 중첩시켜서 이렇게 복잡한 유동까지 만들어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어포일의 우리의 시크니스 그 두께라고 하면은 보통 요 정도의 두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 두께가 되게 얇아가지고 마치 이 두께가 없는 것처럼 고려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 패널 메소드처럼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고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고 하면요. 에어포일의 이런 표면을 생각하지 않고 위아래의 평균 위치, 요 캠버 위치가 위아래의 평균 위치잖아요. 그래서 요 캠버 라인, 요것만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요렇게 생긴 것만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이렇게 두꺼운 에어포일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캠버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thin airfoil theory라고 해서 에어포일이 얇다면은 마치 에어포일에 두께가 없는 것처럼 하나의 그냥 시트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던 방법이고, 이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항공력학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섹션 4.7장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thin airfoil theory라는 것이 실제로는 말의 표현은 thin airfoil이라서 에어포일이 되게 얇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적용을 해봤더니 낙하 0012 정도의, 그러니까 시위 길이의 12%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진 에어포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thin airfoil로 모사가 가능하더라. thin airfoil로 에어포일 주위의 유동을 모사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봤던 거는 소스 시트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볼텍스 시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포인트 소스를 갖다가 필라멘트와 시트를 확장한 거랑 마찬가지로 포인트 볼텍스를 갖다가 이렇게 필라멘트를 확장을 하고 얘를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시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트로 만들어 놓고 얘의 단면을 봤더니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에어포일의 캠버 라인에다가 이렇게 볼텍스 필라멘트를 쭉 위치를 시켜놓고요.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고 이 주위에 이렇게 유동을 흘려 보냈더니 이 볼텍스 시트가 만들어내는 양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 양력들에 의해서 유체 주위, 그러니까 그 양력을 발생시키는 에어포일 주위에서의 유동의 어떤 그런 흐름을 모사할 수가 있더라, 모델링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요게 thin airfoil theory의 장점이고요. 여기서 다른 것, 그러니까 그 앞장에서의 소스 패널 메서드랑 다른 것은 첫 번째로 에어포일을 두껍다고 생각하지 않고 얇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캠버 라인만 고려를 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스가 아니라 볼텍스를 썼기 때문에 양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양력이 발생할 때 또는 무양력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더라 라는 것이 thin airfoil theory의 다른 점, 소스 패널 메서드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어포일이 두껍다면, 요건 에어포일이 얇을 때고요. 에어포일이 두꺼워서 더 이상 그 시크니스, 두께에 대한 고려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볼텍스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소스 패널 메서드랑 마찬가지로 이 소스 그 표면에다가 그 볼텍스 필라멘트를 쭉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고요. 적절하게 이 볼텍스 필라멘트의 강도를 조정을 해 놓으면은 에어포일 주위에 흐르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에어포일의 주위에서 흐르는 유동을 모델링 할 수가 있더란 겁니다. 이게 볼텍스 패널 메서드고요. 아까는 소스 패널 메서드고요.
메소드였고요.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볼텍스 패널 메소드라고 해서 4.10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 내가 일부러 따로 빼가지고 설명하겠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텍스 패널 메소드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수업 때 다뤘었던 그 쿠타 컨디션 있죠. 이 쿠타 컨디션을 이 패널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쿠타 컨디션이라는 것 자체는 물리적인 그때 내가 설명을 하기를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수학적인 해를 정리할 때, 수학적인 해를 정할 때 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유체는요, 요렇게도 흐를 수가 있고, 요렇게도 흐를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요렇게 흐를 때에 어떤 유동을 고려하고 싶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흐를 때에 에어포일이 만들어내는 어떤 감마값, 리프트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실험의 어떤 실험 현상을 통해 가지고 정하였던 거죠. 이 감마값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값인 건데 실제 그 현상, 실제의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유동 현상들을 보고 감마값을 추정해내자라는 것이 쿠타 컨디션의 목적이었고요. 해의 강도를 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봅시다. 일단 A 곱하기 B가 1이라는 어떤 수식이 있다고 치고요. 과연 그러면 A랑 B는 어떤 값이 되어야 할까라는 물음표를 가졌을 때 학생들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 1,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1이면은 값이 1이 되겠죠. 이러한 해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A가 2면 B는 2분의 1, 점점점에서 A가 100이면 B는 100분의 1, 그리고 뭐 더 다른 값들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값들 모두가 이러한 조합이 모두 요 수식의 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 수식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의 수많은 어떤 무한계 개수의 해 중에 우리가 실제로 유동을 모사할 때 쓸 수 있는 해는 무엇이 될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쿠타 컨디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쿠타 컨디션으로 이렇게 봤더니 실제 에어포일이 트레일링 엣지에서 스무스하게 흘러나가려면 특정한 감마값이 되어야 하더라라는 것을 찾아냈고요. 그래서 요 감마값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패널 메소드, 예를 들면 볼텍스 패널 메소드에다가 쿠타 컨디션을 적용할 때는 요 패널 메소드 위에 있는 요 여러 개의 볼텍스들의 강도를 쿠타 컨디션으로 결정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쿠타 컨디션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였고요. 기본적으로는요, 해들의 위치와 강도가 결정이 되면 전체적인 유동, 그러니까 그 해들, 예를 들면 여기서는 볼텍스 패널 메소드일 거고, 볼텍스 패널 메소드의 요 볼텍스들의 위치와 각각 볼텍스의 강도를 알면 에어포일 주위에서 흐르는 유동을 우리가 모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쿠타 컨디션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유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트레일링 엣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스무스하게 흘러나가는 유동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감마값들이 요 볼텍스 필라멘트들의 어떤 강도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쿠타 컨디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켈빈 서큘레이션 시어렘, 그러니까 내가 줄여서 그냥 켈빈 시어렘이라고 부르는데 켈빈 시어렘은 그러면 도대체 왜 나온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요, 지금까지 여기 봤었던 요 쿠타 컨디션까지의 어떤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에어포일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항상 에어포일 뒤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스타팅 볼텍스가 만들어지더라. 스타팅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는 어떤 볼텍스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와류의 유동이 만들어지더라. 이것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에 대한 수학적인 개념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실험을 했어요. 에어포일을 만들어 놓고 에어포일을 쭉 앞으로 전진을 시켰더니 항상 에어포일 트레일링 엣지에서부터 만들어진 어떤 이렇게 회전하는 유동이 만들어지더라.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는 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켈빈 시어렘이고요. 이것을 그냥 처음에 얘가 에어포일이 출발하기 시작할 때의 와류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스타팅 볼텍스라고 부르고요. 스타팅 볼텍스의 강도는 과연 그러면 얘를 스타팅 볼텍스, 그러니까 이런 유동 현상을 스타팅 볼텍스라는 것으로 모사를 하겠다면
과연 이 볼텍스의 강도는 얼마가 될까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봤더니 에어포일이 만들어내는 양력에 의한 감마값 있죠. 여기서는 감마4라고 되어 있는데 감마값에다가 로 V, 우리가 리프트는 마이너스 보긴 하겠지만 리프트는 마이너스 로 V 감마라는 쿠타-주코프스키 시어렘을 일전에 배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건데, 일단 에어포일이 이렇게 양력을 발생했을 때 리프트라는 값을 뽑아낼 수 있을 거고, 얘를 감마 값으로 치환할 때 쿠타-주코프스키 시어렘을 쓸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산된 감마 값을 가지고 에어포일이 감마 값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스타팅 볼텍스는 마이너스 감마 값을 가질 거구나.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 한 게 켈빈의 서큘레이션 시어렘인데, 실제 에어포일 주위에 대한 유동에 대해서 켈빈의 서큘레이션 시어렘을 적용해 봤더니 굉장히 잘 들어맞더라 라는 것이 판명돼서 우리 항공학 수업에서 요 켈빈 시어렘을 공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어떤 정의에서부터 켈빈 시어렘까지 다시 한번 복습차 설명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항공역학이라는 그 과목을 우리가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목적으로 이 강의를 찍게 됐고요. 요 다음에는 챕터 5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챕터 5에서는 2차원의 유동을 지금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뭐 페널메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니어폴 시어리도 있었고, 그 이전에 그냥 간단한 형상들에 대해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4가지 해를 중첩시켜 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는데, 3차원 주위에서 발생하는 3차원 날개 주위에서 발생하는 유동을 이러한 식으로 수학적으로 묘사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 챕터 5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챕터 5에서는 3차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